특전사 707 특임단 출신의 여군이 문제아들이 많은 남자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고 교실에서 담배를 피며 선생에게 성희롱, 폭언을 일삼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을 시켜 인간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시흥, 거대한 시화공업단지를 병풍처럼 두른 도시. 회색빛 하늘 아래 공단의 매캐한 냄새와 바닷바람이 뒤섞인 곳에 세월의 때가 겹겹이 쌓인 정왕공업고등학교가 우물하게 서 있었다. 교문 위에는 정왕공고라는 글자 중 공자가 떨어져 나가 정왕고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방문객을 맞았다. 마치 이곳이 더 이상 공업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무언가를 견뎌내는 높을 고가 아닌 괴로움을 견디는 쓸고의 장소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여름방학을 코앞에 둔 무더운 7월의 어느 목요일 오전. 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희끗한 머리의 늙은 교장, 김영수는 착잡한 표정으로 맞은편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철우 선생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철우. 34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그의 몸은 값싼 정장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군살도 허용하지 않는 강철 같은 근육이 도사리고 있음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 미동도 없이 상대를 응시하는 시선, 그리고 목덜미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는 그가 평범한 교사 이력서를 들고 온 사람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의 이력서 마지막 줄에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교관 전역이라는 비현실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강철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김 교장은 마른 세수를 했다. 그 반은 2학년 F반은 학교의 무덤입니다. 아니, 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1년 동안 담임이 4번 바뀌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간 분도 계시고 폭행으로 고소 직전까지 갔다가 사표를 낸 분도 있습니다. 거긴 아이들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야수들만 모인 곳입니다. 야수는 길들이면 됩니다. 강철우의 대답은 간결했다. 교장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저 눈은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눈이 아니었다. 적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는 전사의 눈이었다. 김 교장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어차피 이 학교에 오겠다는 교사도 없었다. 믿져야 본전이었다. 오늘 2교시부터 바로 F반 수업이 있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복도는 비교적 조용했다. 다른 반들은 수업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학년 교실이 모여있는 3층으로 올라가자 확연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다. 복도 끝, 다른 교실 문과는 달리 시트지가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고 희미한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는 문. 문패에는 2학년 F반이라는 글자가 칼로 그은 듯한 상처와 함께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강철우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안에서는 고함과 욕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여학생의 비명 같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평범한 교사라면 문고리를 잡기 전에 심호흡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발길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강철우는 미동도 없이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교실 안은 전쟁터였다. 교탁 위에서는 두 남학생이 팔씨름을 하며 괴성을 지르고 있었고 창가에서는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무리가 연기를 뻐끔거렸다. 사방에는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이 널브러져 있었고 교실 뒤편에서는 몇몇이 모여 스마트폰으로 도박이라도 하는지 돈다발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다. 교실 안의 학생은 총 25. 그 누구도 새로 들어온 남자를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했다. 강철우는 소음의 중심 교탁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팔씨름을 하던 두 학생 중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흘렸다. 어이 뭐야? 새로운 선생 나부랭인가? 그의 말에 소란스럽던 교실이 조금씩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강철우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이번 장난감은 얼마나 버틸까 하는 잔인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철우는 아무 말 없이 팔씨름을 하던 학생의 손목을 가볍게 쥐었다. 악! 순식간이었다. 학생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강철우는 그저 손목을 잡았을 뿐인데 학생은 마치 전기라도 댄 듯이 고통스러워했다. 교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때 창가에서 담배를 비벼 끈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185는 좋게 넘어 보이는 키에 교복 셔츠는 단추를 풀어 헤쳐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삐딱하게 물고 있는 미소. 입안의 서열 1위 박도준이었다. 아 씨발. 첫날부터 애 손목을 작살내시네. 선생 양반 우리 학교 룰을 모르시나? 박도준이 강철우에게 어깨를 툭 부딪히며 지나갔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몇몇이 키득거리며 강철우를 위아래로 훑쳤다. 몸 좋은 거 보니 운동 좀 했나 봐? 근데 선생 그거 알아? 여긴 주먹 쓰는 데가 아니야. 머리 쓰는 데지. 다른 학생이 거들었다. 근데 생긴 건 꼭 호빠 선수 같네. 우리 누나한테 소개해주면 딱이겠는데? 선생, 밤에 시간 얼마야?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 교실 안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이전의 교사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바닥까지 끌어내려 조롱할 생각이었다. 강철우는 박도준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교탁 앞에 서서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학생들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모두를 훑어본 강철우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박도준에게 고정되었다. 내가 대장인가? 뭐 비슷하다. 왜? 대장한테 허락이라도 받으려고? 박도준이 비아냥거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도준의 옆에 있던 학생이 재미삼아 낡은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강철우를 향해 힘껏 던졌다. 장난기 섞인 비명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의자는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히 강철우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철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날아오는 의자를 향해 왼손을 뻗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의자의 다리 하나를 정확하게 붙잡았다. 콰드득.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강철우는 날아오는 의자를 잡은 채 그대로 다른 손으로 의자의 등받이를 내리쳤다. 단단한 나무 의자가 그의 소나기 안에서 종이장처럼 우그러지며 두 동강 나버렸다. 교실 안의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담배 연기마저도 공기 중에 멈춘 듯 했다. 학생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사람의 손으로 그것도 날아오는 의자를 잡아 박살내는 장면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강철우는 박살난 의자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 쿵. 쇳덩이 같은 소리가 학생들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천천히 박도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군화 소리가 교실 바닥을 찍어 누를 때마다 학생들은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언제나 자신만만하던 박도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공포가 어렸다. 강철우는 박도준의 코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성희롱. 강철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박도준의 턱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때리는 것이 아니었다.
엄지손가락으로 턱 밑에 급소를 지그시 누를 뿐이었다. 박도준의 눈이 뒤집혔다. 숨이 막히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끔찍한 감각. 저항하려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서 강철우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다. 나는 교관이었다. 너 같은 애송이들이 지저대는 소리는 전장의 소음에 비하면 자장가 수준이지. 하지만 선을 넘는 건 용납 못한다. 특히 약자를 희롱하는 건. 강철우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서웠다. 너희가 짐승이면 나는 너희를 조련할 조련사다. 너희가 야수라면 나는 너희의 송곳니를 뽑아버릴 사냥꾼이지. 밤에 내 시간이 얼마냐고 물었나? 알려주지. 너희 같은 놈들을 인간으로 만드는데 내 모든 시간을 쓸 거다. 공짜로. 강철우가 턱을 누르던 손에 힘을 풀었다. 박도준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반의 절대자였던 그의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강철우는 쓰러진 박도준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다시 교탁으로 돌아가 분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칠판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썼다. 강철우. 그는 돌아서서 얼어붙은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 첫 번째 공식 선언이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 담임이다. 이 교실에는 3가지 규칙이 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손가락 2개를 폈다. 둘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진다. 마지막으로 3번째 손가락을 펴며 그는 박살난 의자 조각을 턱으로 가리켰다. 셋째, 나에게 함부로 선을 넘지 않는다. 그의 시선이 교실 한 구석,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공포가 아닌 기묘한 호기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조용한 학생에게 잠시 머물렀다. 창백한 얼굴의 김진우였다. 수업 시작한다. 모두 자리에 앉아. 명령이었다.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학생들은 마법에라도 걸린 듯 우당탕거리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교실을 지배하던 무질서와 혼돈은 단 10분 만에 강철우라는 압도적인 존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미가 울고 있었지만 2학년 F반의 길고 뜨거운 여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야수들의 우리로 걸어 들어온 강철 같은 남자 강철우가 서 있었다. 그는 칠판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이 나의 새로운 전장이다. 그의 눈 속에서 과거의 전장에서 보았던 한 젊은 병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지켜주지 못했던 그래서 평생의 부채로 남은 그 얼굴이 첫날의 충격적인 기선 제압 이후 2학년 F반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 담임들이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야유와 조롱으로 맞이하던 학생들은 이제 강철우가 복도를 걷는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였다. 그들은 강철우를 더 이상 선생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힘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 패턴을 가진 일종의 자연재해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복종은 아니었다. 그것은 굴복에 가까운 침묵이었고 그 침묵 아래에는 여전히 들끓는 반항심이 용암처럼 흐르고 있었다. 특히 반의 지배자 자리에서 끌어내려진 박도준의 눈빛은 더욱 살벌해졌다. 그는 강철우의 등 뒤에 칼이라도 꽂을 듯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튿날 강철우는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마자 F반 교실로 들어섰다. 학생들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교과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잡지가 놓여 있었다. 강철우는 교탁 위에 교과서를 내려놓는 대신 커다란 스톱워치를 올려놓았다. 오늘 수업은 체육이다. 예. 여긴 체육관이 아닌데요. 한 학생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교실이 운동장이고 너희 책상과 의자가 운동기구다.
강철우의 말에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박도준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다리를 꼬며 비웃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리가 무슨 군대 훈련병이야? 정확하다. 강철우가 박도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는 지금부터 훈련병이다. 정신 상태를 뜯어고치는 정신개조 훈련. 첫 번째 훈련은 자세 유지다. 지금부터 내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전원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고 투명 의자 자세를 유지한다. 무릎은 직각, 등은 벽에 기대지 않는다. 이탈하는 놈은 기대해도 좋다.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지만 어제 박살난 의자 조각이 아직도 뇌리에 선명했다. 몇몇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어설프게 투명 의자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박도준과 그의 무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그딴 짓을 해야 하는데? 당신 월급에 내 등록금이 포함된 거 아니었어? 돈 받고 샀으면 똑바로 가르치라고, 이 용역 깡패 같은 새끼야. 박도준의 목소리에는 다시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강철우가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학생에게 폭력을 쓰는 교사는 바로 해고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철우는 말없이 박도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일어나. 싫다면? 강철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박도준의 책상을 두 손으로 잡고 그대로 들어 올렸다. 책상에 앉아있던 박도준은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잡동사니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이 씨발.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나려던 박도준의 어깨를 강철우의 발이 가볍게 짓눌렀다. 때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발을 올려놓았을 뿐인데 박도준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폭력은 쓰지 않는다. 약속했지. 이건 폭력이 아니다. 너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주는 것뿐이다. 강철우는 발에 힘을 주며 말했다. 너희는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은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것이다. 자기 몸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놈들이 뭘 배우고 뭘 책임지겠나. 너희가 잃어버린 건 지식이 아니라 정신력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이기는 법을 가르칠 거다. 그는 발을 떼고 다른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전원 실시. 마지막까지 버티는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 오늘 방과 후 운동장 50바퀴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투명 의자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자존심 때문에 버티던 박도준도 결국 이를 갈며 자세를 잡았다. 1분이 지나자 학생들의 허벅지가 떨리기 시작했다. 2분이 지나자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3분이 지나자 몇몇이 주저앉았다. 주저앉은 학생들은 강철우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교실 뒤편에 서서 다른 학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것은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버티는 학생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오기와 자존심으로 버티던 박도준마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결국 무릎을 꿇었다. 10분이 지났을 때 교실에는 단 2명만이 남아 있었다. 한 명은 의외로 박도준의 무리 중 하나인 덩치 큰 학생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교실 구석에서 늘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김진우였다. 김진우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한 고집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다. 결국 12분을 넘겼을 때 덩치 큰 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교실에는 오직 김진우 한 명만이 서 있었다.
강철우는 스톱워치를 누르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진우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땀으로 젖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강철우는 김진우 앞에 쭈그려 앉아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이름이 뭐지? 김진우입니다. 모기만 한 목소리였다. 좋은 정신력이다, 김진우. 넌 오늘 방과 후 벌칙에서 제외다. 강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머지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패배감과 함께 김진우를 향한 경멸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특히 박도준은 분한 표정으로 김진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머지는 약속대로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본다. 수업 끝. 종이 울리자마자 학생들은 비틀거리며 교실을 빠져나갔다. 강철우는 홀로 남은 김진우에게 다가갔다. 김진우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일어날 수 있겠나? 김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강철우는 말없이 그의 앞에 등을 돌리고 쭈그려 앉았다. 엎혀. 예. 못 걷는다며. 보건실까지 데려다 주지. 김진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악마 같던 교관의 모습과 지금 눈앞의 모습이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강철우의 등에 엎였다.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넓은 등이었다. 낯선 체온과 희미한 비누 냄새에 김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강철우는 아무렇지 않게 김진우를 업고 복도를 걸었다. 지나가던 다른 반 학생들과 교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지만 강철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고통에 익숙한 눈. 저 아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강철우의 등에 엎여 보건실로 가는 길은 김진우에게 너무나도 길고 어색한 시간이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철우의 규칙적인 심장박동 소리는 그가 평생 들어온 비난과 욕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였다. 그것은 두렵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다. 보건교사는 F반 학생이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었다가 담임인 강철우가 직접 업고 온 모습에 놀라 허둥지둥 침대를 내주었다. 강철우는 김진우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는 보건교사에게 간단한 근육 이완제와 마사지를 부탁했다. 잠시 쉬고 있어라. 종례 때 다시 오지. 강철우는 짧은 말을 남기고 보건실을 나섰다. 텅 빈 보건실에 혼자 남은 김진우는 욱신거리는 허벅지를 주무르며 강철우가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괴물인 줄로만 알았다. 모두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폭군. 하지만 방금 전의 모습은 뭐였을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오후 방과 후 운동장. 투명의자 벌칙에서 탈락한 23명의 학생들이 툴툴거리며 운동장에 모였다. 박도준은 팔짱을 낀 채 불만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시발 진짜 뺑이치게 하네. 저 새끼 군대에서 뺨 맞고 여기서 화풀이 하나. 도준아 어떡할래? 진짜 50바퀴 돌 거야? 돌겠냐? 적당히 시간 끌다가 튀는 거지. 박도준과 그의 무리가 작당 모의를 하고 있을 때 강철우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시작해라. 해지기 전까지 50바퀴다. 학생들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마지못해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뛰는 둥 마는 둥 하던 그들은 결승선 근처에서 미동도 없이 자신들을 지켜보는 강철우의 시선에 압도되어 점차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 강철우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그는 각 학생의 체력 수준, 달리는 자세, 그리고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를 멀리하는지를 빠짐없이 관찰하고 분석했다. 마치 작전 지역의 지형과 적의 배치를 파악하는 것처럼.
그의 눈에 김진우가 보건실에서 나와 절뚝거리며 교문으로 향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때였다. 교문 근처 어두운 골목에서 교복을 입지 않은 청년 서너 명이 나타나 김진우의 앞을 막아섰다. 정황공고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약한 학생들의 돈을 빼앗는 무리였다. 운동장을 돌던 박도준도 그 광경을 목격했다. 저 새끼들 또 왔네. 진우 저 병신 또 걸렸구만. 박도준의 무리 중 하나가 낄낄거렸다. 박도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인상을 썼다. 그 같은 반녀석이, 그것도 자기 때문에 더 주목받게 된 녀석이 외지인에게 당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다. 저들은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철우가 움직였다. 그는 뛰지 않았다. 성큼성큼 걸어갔을 뿐인데 그 속도는 달리는 것과 맞먹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교문 근처에 도착한 그는 골목 안의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야, 김진우. 돈 좀 있냐? 형들이 오늘 술 한잔하게.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김진우의 뺨을 툭툭 치며 위협했다. 김진우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이 새끼가 말이 없네. 주머니 좀 털어봐. 무리가 김진우에게 손을 뻗으려는 찰나 강철우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내 학생에게 볼 일 있나? 낮고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골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리기엔 충분했다. 무리들이 일제히 그를 돌아보았다. 뭐야, 이 아저씨는? 선생? 리더 격인 남자가 비웃으며 강철우에게 다가왔다. 선생이면 애들 관리나 잘할 것이지. 왜 어른들 노는데 끼어들어? 다치기 싫으면 꺼져. 그가 강철우의 가슴을 밀치려 손을 뻗었다. 강철우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번개처럼 손을 뻗어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는 그대로 비틀었다. 뚜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크악!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머지 무리들이 당황한 사이 강철우는 꺾인 팔을 놓지 않은 채 남자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이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오직 효율적인 제압만이 있을 뿐이었다. 너희가 말하는 노는 것과 내가 아는 폭력은 다른 건가? 강철우는 남은 한 명의 턱을 다른 손으로 가볍게 쳐올렸다. 남자는 억소리를 내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 모든 일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다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 운동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F반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이 알던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강철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리더의 셔츠 주머니에서 김진우가 뺏겼던 지갑을 꺼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김진우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넘어진 녀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다시는 내 학생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번에 내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내 다리가 지금의 내 약속보다 먼저 부러질 거다. 알아들었나? 남자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우가 손을 놓자 그들은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 비틀거리며 골목 너머로 사라졌다. 골목에는 강철우와 김진우 단둘만이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강철우는 김진우의 어깨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낡은 스케치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김진우가 아까 소동 중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강철우는 스케치북을 주워들었다. 김진우가 당황하며 손을 뻗었지만 강철우가 먼저 책장을 넘겼다. 스케치북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섬세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학교의 풍경, 공단의 기계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하지만 책장 뒤로 갈수록 그림의 분위기는 어두워졌다.
얼굴 없는 그림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 철창 안에 갇혀 절규하는 소년의 모습. 그것은 김진우의 내면 풍경이었다. 강철우는 말없이 스케치북을 덮어 김진우에게 건넸다. 재능이 있군. 잃어버리지 마라. 소중한 것 같으니. 그는 그림의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김진우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을 뿐이다. 김진우는 스케치북을 부서질 듯 꽉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강철우는 그런 김진우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운동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느새 달리기를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학생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단순한 공포나 반항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경외,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강철우의 뇌리에 다시 한번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어린 훈련병. 그의 재능은 사격이었다. 하지만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스스로를 놓아버렸다. 그때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반드시. 강철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왕공고 2학년 F반. 이곳에서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에 대한 속죄이자 한 소년의 그림자에 드리운 상처를 걷어내기 위한 그만의 전쟁이 되고 있었다. 골목길의 폭력적인 진압은 2학년 F반 학생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히 힘의 과시가 아니었다. 그들이 지금껏 보고 겪어온 감정과 과시욕이 뒤섞인 길거리 싸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오직 목적을 위해 최적화된 냉정하고 효율적인 파괴였다. 강철우라는 남자는 그들에게 더 이상 미친 선생이나 군인 출신 같은 막연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였다. 다음 날 교실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강철우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떠드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엎드려 자거나 창밖을 보거나 스마트폰 화면에 고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학구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혹은 맹수 앞에서 숨을 죽인 초식동물들의 긴장감에 가까웠다. 박도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어제 운동장을 50바퀴 돌라는 명령을 끝내 거부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교문 밖으로 사라졌었다. 그의 무리 몇몇도 따라 자리를 비웠다. 의도적인 결석, 새로운 담임에 대한 명백한 반항이었다. 강철우는 출석을 부르다 박도준의 이름에서 잠시 멈췄다. 박도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강철우는 더 묻지 않고 출석부를 덮었다. 그는 교탁 앞에 서서 여전히 무기력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어제의 사건으로 아이들을 통제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이것이 그가 원했던 교육의 모습은 아니었다. 공포는 복종을 낳을 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오늘 수업은 청소다. 강철우의 말에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 교실은 너희의 얼굴이다. 쓰레기장처럼 더럽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군. 너희 머릿속과 똑같아. 오늘은 너희 머릿속을 청소하기 전에 너희가 생활하는 이 공간부터 청소한다. 그는 교실 뒤편의 낡은 사물함을 가리켰다. 사물함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 전부 꺼내서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놔라. 실시. 학생들은 쭈뼛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물함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했다. 몇 달은 묵은 듯한 빵 봉지, 말라붙은 음료수 캔, 정체를 알 수 없는 체육복 뭉치, 그리고 야한 잡지까지. 학생들은 마지못해 그것들을 꺼내 자신의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교실 안에는 역한 냄새가 더욱 심하게 퍼져나갔다. 이제부터 자기가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구분한다.
버려야 할 쓰레기는 저기 복도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에 담고 남길 물건은 다시 사물함에 정리해라. 제한 시간은 30분. 30분 후에 내가 직접 검사한다. 사물함에서 쓰레기가 하나라도 더 나오면 그 주인은 오늘 화장실 청소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 명령이 아니었다. 자신의 공간을 정돈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 깊은 뜻을 알 리 없었다. 그저 또 다른 방식의 군기잡기라고 생각하며 투덜거릴 뿐이었다. 그때 교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기 사물함을 정리하던 김진우의 책상으로 몇몇 학생이 다가갔다. 어제 운동장에서 박도준과 함께 있던 무리 중 일부였다. 야, 김진우. 너 어제 저 새끼 등에 업혀서 보건실 갔다며? 존나 편했겠네. 백이 아주 든든해. 안 그래? 이제 우리 말은 조주로 보이겠다. 그들은 김진우를 둘러싸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강철우의 직접적인 폭력은 두려웠지만 그의 보호를 받는 김진우를 괴롭히는 것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비겁한 방식이었다. 김진우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강철우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할 말 있나? 강철우의 등장에 학생들이 움찔하며 물러섰다. 아닙니다. 그냥 청소하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너희는 운동장이 아니라 학교 뒤편 폐정화조를 청소하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폐정화조라는 단어가 주는 불쾌감과 위압감은 학생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학생들은 꽁무니를 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강철우는 김진우의 책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사물함에서 나온 물건은 낡은 교과서 몇 권과 달아빠진 스케치북 그리고 작은 연필통이 전부였다. 쓰레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책상 한 구석에 다른 학생들이 버린 과자 봉지가 몰래 던져져 있었다. 강철우는 말없이 그 과자 봉지를 집어들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김진우의 어깨를 툭 쳤다. 청소 계속해라. 그의 행동은 김진우를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학생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였다.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하지 않는다. 청소가 끝날 무렵 교실은 처음 F반에 부임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해졌다. 바닥은 윤이 나고 창문은 햇살을 그대로 투과시켰으며 역한 냄새 대신 락스와 비누 냄새가 옅게 풍겼다.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지쳐 있었지만 자신들이 깨끗하게 만든 교실을 보며 어색하지만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교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이닥쳤다. 잔뜩 화가 난 얼굴,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모습. 그녀의 뒤에는 어제 결석했던 박도준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누가 여기 담임이야? 내 아들한테 손찌검하고 군대식으로 애들 굴리는 선생이 누구냐고. 박도준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교실을 둘러보던 시선을 강철우에게 고정했다. 당신이야? 당신이 내 귀한 아들한테 폭력을 썼다는 그 선생이야? 교실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혹은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는 듯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교사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 중 하나인 막무가내 학부모의 등장이었다. 강철우는 박도준의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박도준 학생 어머님 되십니까? 말씀은 교무실에 가서 나누시죠. 다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 다른 학생들이 뭘 보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내 아들이 선생한테 맞았다는 소리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아서 왔어. 당신 교사 자격증은 있어? 어디서 굴러먹던 깡패가 선생 행세를 하는 거야?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강철우에게 손가락질했다. 박도준은 그런 어머니의 뒤에서 강철우를 향해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내 놈이 아무리 주먹을 잘 써도 학부모는 못 이기겠지. 그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강철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박도준의 어머니와 언쟁을 벌이는 대신 그녀의 뒤에 서 있는 박도준을 향해 말했다. 박도준, 내 어머니께 직접 설명해 드려라. 내가 너를 때렸는지. 뭐? 박도준은 당황했다. 사실대로 말해. 내가 너를 때렸나? 아니면 너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제지했을 뿐인가? 강철우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 시선은 박도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듯 했다. 박도준은 순간 망설였다. 어머니에게는 강철우가 자신을 때렸다고 과장해서 말했지만 막상 당사자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반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제의 상황은 분명 폭행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한 제압이었을 뿐. 박도준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그의 어머니가 다시 나섰다. 애한테 뭘 물어봐. 당신이 지금 애를 협박하는 거잖아. 당장 교장 나오라 그래. 교육청에 찔러서 당신 같은 사람은 교단에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까. 그녀가 막무가내로 소리치며 강철우를 밀치려는 순간이었다. 엄마, 그만해.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박도준의 외침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맞지 않았어. 그냥 내가 잘못해서 선생님이. 차마 혼났다는 말은 자존심이 상해 내뱉지 못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강철우의 편을 드는 발언이었다. 박도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반 학생들 역시 술렁거렸다. 늘 제멋대로이고 아나무인이던 박도준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강철우는 박도준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가 박도준에게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은 그에게 스스로 상황을 책임질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박도준은 비록 불완전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지는 않았다. 그의 안에도 최소한의 양심 혹은 사내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도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선생이 무서워서 그래? 아니라고. 그냥 좀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만 가.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박도준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치고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고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의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에게 끌려나갔다. 요란했던 소동이 끝나고 교실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학생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혼란스러워했다. 강철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교탁 앞으로 돌아왔다. 청소하느라 수고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반장. 그가 반장을 불렀다. 이름만 반장일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던 학생이 쭈뼛거리며 일어났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교실 환기하고 창문 닦아라. 할 수 있겠나? 예. 좋다. 앉아. 강철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교문 밖에서 박도준이 여전히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에 박도준의 어머니가 아들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박도준은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맞고 있었다. 강철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저 녀석의 반항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는 F반이라는 전장의 지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지뢰들이 곳곳에 묻혀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지뢰는 아마도 교실 밖 아이들의 가정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교실 안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과도 싸워야 하는 더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교실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박도준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치욕스럽게 교문을 나섰다. 어머니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차 안에서 쉴 새 없이 아들을 몰아붙였다. 너 미쳤어? 그 선생 편을 들어? 엄마가 널 위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간 건데 그걸 망쳐. 내가 언제 편들었어?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 사실? 요즘 세상에 사실대로 말해서 이기는 사람이 어딨어. 멍청하기는. 내 아빠 닮아서는. 내 아빠라는 말이 나오자 박도준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다. 정왕동의 낡은 상가 건물 4층, 비좁은 투룸 빌라가 그들의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값비싼 향수 냄새와 오래된 집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집안은 어머니의 취향을 보여주듯 집의 크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가구와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너 그 선생한테 제대로 사과받고 위자료까지 뜯어내야 해. 그래야 내가 무시를 안 당하는 거라고.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박도준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어머니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알아서 뭘 해. 맨날 사고나 치고 다니면서. 너 이번 기말고사 성적 제대로 안 나오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내 학원비가 얼만 줄 알아? 그 순간 박도준의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다. 학원? 내가 언제 학원 보내달라고 했어? 맨날 명품 사들이고 아줌마들이랑 놀러 다닐 돈은 있고 내 말 들어줄 시간은 없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박도준의 고개가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박도준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어머니의 욕설이 계속 들려왔지만 그는 침대에 쓰러져 천장만 바라보았다. 학교는 그에게 유일한 해방구이자 왕국이었다. 힘으로 다른 아이들을 찍어 누르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동안에는 비참한 집에서의 자신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강철우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힘으로도 자존심으로도 그를 이길 수 없었다. 심지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라는 카드마저도 결국 자신의 비참함만 확인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시발. 다음 날 강철우는 빈자리가 군데군데 보이는 교실을 둘러보았다. 박도준은 물론이고 그의 무리 몇몇이 또 결석했다. 어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학생들은 여전히 조용했다. 강철우는 그 침묵이 긍정적인 변화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 반항심일 뿐. 그는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서류상의 기록들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주의 산만, 교우 관계 불량, 학업 의지 부족.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았다. 박도준의 기록에는 편모 가정이라는 사실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 강철우는 수업 대신 낡은 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등대의 사진이 나타났다. 오늘의 주제는 등대다. 학생들은 뚱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려는 건가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너희에게 등대는 무엇인가? 혹은 너희가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준 적이 있나? 그것도 아니면 너희 인생의 등대가 되어줄 사람이 있나? 종이와 펜을 꺼내서 나의 등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라. 욕을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다. 백지를 내도 상관없다. 하지만 생각은 해봐라.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빛은 있는지. 강철우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귀찮다는 듯 엎드려 있었지만 몇몇은 펜을 들고 무언가 끄적이기 시작했다. 늘 조용하던 김진우는 스케치북에 연필을 들고 거친 파도에 맞서 홀로 서 있는 등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등대의 모습은 어쩐지 강철우를 닮아 있었다. 학교가 끝난 후 강철우는 차를 몰아 정왕동의 낡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향했다. 박도준의 생활기록부에 적힌 주소였다. 그는 차를 멀찌감치 세워두고 박도준의 집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박도준이 터덜터덜 걸어 나와 건물 아래 작은 공터에 주저앉았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학교에서의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지치고 외로운 소년의 모습이었다. 그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공터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짙은 화장을 한 박도준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차에 기댄 채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터까지 들려왔다. 박도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담배를 비벼 껐다. 모자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섬처럼 존재했다. 강철우는 더 지켜보지 않고 차를 돌렸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박도준의 분노와 결핍, 그의 폭력성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그는 학교로 돌아와 교무실의 베테랑 교사인 박 선생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넸다. 박 선생님, F반 박도준이라는 학생에 대해 좀 아십니까? 박 선생은 안경을 고쳤으며 혀를 찼다. 아이고, 강 선생. 하필 제일 지독한 놈한테 관심이 가셨구만. 그놈 1학년 때부터 아주 악질이었어요. 근데 걔 엄마가 더 문제야. 학교에 돈 좀 기부했다고 아주 유세는 다 떨고 아들 문제만 생기면 달려와서 선생들 멱살부터 잡는 여자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실상은 동네 남자들 등쳐먹고 산다는 소문도 파다하고 아버지는 일찍 이혼했다고 들었고.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집에서 채우지 못하는 걸 밖에서 채우려는 거지, 힘으로. 강철우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보이지 않는 전선. 아이들의 문제는 교실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싸움이었다. 그날 밤 강철우는 교무실에 혼자 남아 F반 학생들의 나의 등대를 읽고 있었다. 대부분은 욕설이거나 없다는 단 한마디가 전부였다. 하지만 김진우의 그림은 달랐다. 거친 파도 속 등대 그림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길을 잃었을 때 빛은 단 하나라도 충분하다. 강철우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정왕공고 박도준 학생 담임 선생님 되십니까? 앳된 목소리였다. 강철우는 본능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다. 네, 맞습니다만. 저 여기 정왕역 근처 파출소인데요. 도준 학생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서 상대 학생 부모님들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선생님 번호로 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번호로. 강철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시화공단에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도시의 밤을 밝히고 있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빛을 그리워하고 어떤 아이는 스스로 어둠이 되기를 자처했다. 보호자. 강철우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그는 한 번도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훈련시키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싸움에 휘말린 학생을 위해 파출소로 가야 했다. 선생으로서 그리고 어쩌면 이름뿐인 보호자로서. 그의 새로운 전장은 이제 학교 담장을 넘어
아이들의 위태로운 삶 속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정왕역 근처의 작은 파출소 안은 고성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교복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난 2명의 학생과 그들의 부모들이 박도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아니,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요? 이거 명백한 폭행이야. 당장 고소할 테니 그렇게 알아요. 박도준은 입술이 터지고 한쪽 눈이 부어오른 채 의자에 앉아 묵묵히 그 모든 비난을 듣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의 보호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리고 강철우가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내부가 순간 조용해졌다. 경찰도 상대 학생의 부모도 처음 보는 남자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잠시 말을 잃었다. 박도준 학생 보호자입니다. 강철우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파출소 안에 울렸다. 박도준은 고개를 들어 강철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 같은 복잡한 감정이었다. 상대편 학부모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자? 당신이 선생이야? 선생이 애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길거리에서 깡패짓이나 하고 다녀. 강철우는 그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상황 설명은 들었습니다. 먼저 제 학생이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교육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사과했다. 예상치 못한 그의 태도에 상대 학부모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시비의 원인은 그쪽 학생들이 먼저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박도준 학생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고 욕설을 하며 먼저 주먹을 날렸다고요. 쌍방과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철우는 경찰에게서 들은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뭐시. 우리 애는 착해서 그럴 애가 아니에요. 아드님을 믿으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일이 커져서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열리고 양쪽 다 기록에 남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치료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서로 사과하고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철우는 막무가내로 소리치는 대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의 논리정연하고 침착한 대응에 처음에 기세등등하던 학부모들도 더 이상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다. 결국 경찰의 중재하에 양측은 서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받는 선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소동이 끝나고 파출소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차가웠다. 강철우와 박도준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왜 왔어요? 박도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어머니한테 연락하지 왜 나한테 했나? 강철우가 되물었다. 그냥. 박도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강철우는 그런 박도준을 데리고 근처 약국으로 들어갔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소독약과 연고, 밴드를 사서 나왔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박도준을 앉히고 그의 상처를 직접 치료하기 시작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박도준이 짧은 신음을 뱉었다. 엄살 부리지 마라. 흉터 남는다. 강철우는 무심한 말투로 말하며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의 터진 입술과 부은 눈가를 소독했다. 박도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을 경험했다. 어머니는 그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기보다 상처를 만든 것에 대해 소리치기 바빴다. 서툴지만 진지한 강철우의 손길에 박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치료가 끝나자 강철우는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꺼내 하나를 건넸다. 힘자랑은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는 거다. 내 주먹은 너무 가벼워.
지키고 싶은 것도 지켜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요. 안다. 내 눈에 다 쓰여 있으니까. 나 좀 봐달라고. 강철우의 말에 박도준은 고개를 숙였다. 전곡을 찔린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데려다 주지. 다음 날 박도준은 얼굴에 밴드를 붙인 채 학교에 나타났다. 반 아이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봤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다. 그는 예전처럼 반의 중심에 서서 시끄럽게 떠드는 대신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미술 시간 담당 교사는 F반 학생들에게 곧 있을 교내 축제 포스터를 만들어 보라는 과제를 내주었다. 물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에이 선생님, 저희가 무슨 포스터예요? 대충 인터넷에서 베껴서 내면 안 돼요? 그때 강철우가 교실 뒷문으로 들어와 미술 교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학생들에게 말했다. 포스터는 김진우가 총괄해서 그리도록 한다. 나머지는 김진우를 돕도록. 모두의 시선이 김진우에게로 향했다. 김진우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저는 자신이. 넌 할 수 있다. 강철우의 단호한 말에 김진우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김진우는 큰 도화지를 들고 교실 앞으로 나섰다. 그가 스케치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점차 그의 실력에 놀라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평범한 학교의 모습이 역동적이고 활기찬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좋게 본 것은 아니었다. 박도준의 부재로 영향력을 잃어가던 그의 전 똘마니들이 심술이 났다. 그들 중 하나가 지나가는 척하며 일부러 김진우의 팔을 툭 쳤다. 어이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김진우가 그리고 있던 그림 위로 검은 물감이 길게 번져나갔다. 김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학생은 낄낄거리며 사과하는 신용만 할 뿐이었다. 교실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야! 조용히 앉아있던 박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난치냐 지금? 아니 도준아 그게 아니라 실수로. 실수? 지랄하지 말고 가서 물 떠와서 닦아. 당장. 박도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학생은 자신을 막아설 줄 몰랐던 박도준의 모습에 당황하며 쭈뼛거렸다. 안 들려? 시발 귀 처먹었어? 박도준의 일갈에 학생은 화들짝 놀라며 걸레를 들고 달려갔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도준이 김진우의 편을 들었다. 강철우가 세웠던 첫 번째 규칙,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를 F반의 왕이었던 박도준이 스스로 집행하는 순간이었다. 박도준은 씩씩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김진우는 멍하니 그런 박도준을 바라보았다. 강철우는 복도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저녁 강철우는 혼자 남아 포스터를 마무리하고 있는 김진우와 교실을 나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 엎드려 있는 박도준을 발견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강철우는 교실로 들어가 두 사람의 어깨를 툭툭 쳤다. 따라와라. 밥 사주지. 그가 두 사람을 데려간 곳은 학교 앞 허름한 분식집이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시켰다. 세 사람은 말없이 음식을 먹기만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어설프게 튀김을 간장에 찍는 김진우, 그런 김진우를 힐끗 보더니 자기 앞에 떡볶이를 밀어주는 박도준, 그리고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는 강철우.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얼음에 분명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분식집을 나와 정왕동의 가로등 불빛 아래를 셋이 함께 걷고 있었다. 강철우는 자신의 전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그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서툴고 미숙하지만 작은 아군 둘을 얻은 것 같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었다. 김진우가 디자인하고 F반 학생들이 함께 완성한 축제 포스터는 예상 밖의 반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역동적인 구도와 살아있는 듯한 학생들의 표정, 그리고 쓰레기 더미로 불리던 F반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포스터는 교내 게시판 중앙에 보란듯이 걸렸고 지나가던 학생들과 교사들은 걸음을 멈추고 F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F반 학생들은 난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긍정적인 관심에 어색해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였다. 교실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서로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포스터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공유하며 서투르게나마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박도준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누군가 김진우에게 시비를 걸거나 포스터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어김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지했다. 그는 더 이상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구역과 자기 식구를 지키려는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변화를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무실에서는 강철우의 방식에 대한 우려와 질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특히 학생들을 규율과 통계로만 판단하는 학생 주임 이규상 선생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선생님, F반 아이들이 포스터 하나 그렸다고 너무 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것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잠시 얌전하다고 해서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지켜봐야 아는 것이고 기회는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강철우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응수했다. 기회? 저 아이들에게 기회를 줬다가 학교 전체가 엉망이 된 게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 폭력, 절도, 흡연 정황 공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전부 저 F반 놈들입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다수를 위해 소수의 위험을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규상의 차가운 말은 F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곧 현실이 되어 F반 학생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축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전체 학생 조회에서 축제 운영 계획이 발표되었다. 각 학급은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부스를 운영하며 축제를 즐기게 될 터였다. 하지만 발표 말미에 교감은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단 2학년 F반은 과거의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과 저조한 학업 성취도를 고려하여 이번 축제에서 부스 운영 및 공식 활동 참여를 금한다. F반은 축제 기간 동안 교내 환경 미화 및 질서 유지 봉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운동장에 도열해 있던 F반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참여 배제가 아니었다. 학교가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너희는 축제를 즐길 자격이 없는 문제아들이다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포스터 하나로 겨우 싹트기 시작했던 자부심과 기대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조회가 끝나고 교실로 돌아온 F반은 분노와 절망으로 들끓었다. 시발, 이게 말이 돼? 우리만 빼고 축제하라고.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우린 뭘 해도 그냥 쓰레기 취급이잖아. 다 그렸네, 다 그렸어. 그냥 깽판이나 치고 끝내자. 자포자기와 분노가 뒤섞여 교실은 다시 예전의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조짐을 보였다. 학생들은 책상을 걷어차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박도준이 교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조용히 해, 개새끼들아. 엄청난 소리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박도준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반 전체를 훑어보았다. 여기서 지랄하면 뭐가 달라져? 우리가 여기서 책상 부수고 소리 지르면 저 새끼들이 아이고 F반이 화났네. 축제 끼워줘야겠다 이럴 것 같아?
그냥 역시 저놈들은 어쩔 수 없는 문제아들이군 하면서 더 좋아할 뿐이라고. 박도준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강철우를 통해 배웠다. 의미 없는 분노와 폭력은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어떡해? 우리 보고 청소나 하라는데. 한 학생이 울분에 차소리쳤다. 박도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분했지만 그 역시 뾰족한 수가 없었다. 학생들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때 강철우가 교실로 들어왔다. 그는 학생들의 분노와 절망을 말없이 지켜본 뒤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너희들의 분노를 이해한다. 학교의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 그의 말에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선생이라면 마땅히 학교의 결정을 따르라고 말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도준 말이 맞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노가 아니다. 증명이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 우리가 자격이 있다는 증명. 증명을 어떻게 해요? 기회조차 안 주는데.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강철우는 학생 주임 이규상을 찾아갔다. 교무실에서 두 사람 사이에 높은 언성이 오갔다. F반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믿고 아이들을 한번 믿어보시란 말입니다. 강 선생님,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학교 전체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안 됩니다. 학생들을 포기하는 것이 교육의 원칙입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격리입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교장마저도 다수의 학부모 의견을 핑계로 이규상의 편을 들었다. 강철우는 교무실을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교실을 넘어 학교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번지고 있었다. 교실로 돌아온 강철우는 희망을 잃고 엎드려 있는 학생들을 향해 선언했다. 학교가 우리를 버렸다. 좋다. 그럼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축제를 연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 축제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의 눈은 전장에서 퇴로가 끊긴 채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는 지휘관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F반 학생들은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철우의 선언에 F반 교실은 술렁였다. 우리만의 축제라는 말은 허황되게 들렸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은 아이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우리만의 축제는 뭔데요? 여기서 우리끼리 춤추고 노래라도 하라고요? 한 학생이 비꼬듯 물었다. 아니, 우리는 만들 거다. 강철우는 창밖의 운동장 구석, 잡초만 무성하고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스탠드 뒤편 공터를 가리켰다. 저곳에 우리 손으로 쉼터를 만들 거다. 축제에 온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학교가 우리에게 청소나 하라고 했지? 좋다. 가장 멋진 방식으로 학교 전체를 청소하고 가장 필요한 선물을 안겨주자. 처음에는 모두가 어이없어 했다. 목공이나 건축은 실습 시간에 몇 번 만져본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강철우는 F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상담 기록을 통해 그들의 숨겨진 재능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있었다. 오토바이 수리가 취미인 녀석, 용접 자격증을 가진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녀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김진우가 있었다. 김진우. 강철우가 부르자 김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설계를 맡아라. 내 스케치북에 있던 그 정교한 구조물들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세상 밖으로 꺼내봐. 김진우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자신의 재능을 믿어주는 강철우의 말에 그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F반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첫 번째 난관은 자재였다. 강철우는 실습실 구석에 버려져 있던 폐목재와 철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왔다. 학생들은 용돈을 푼돈까지 모았다. 늘 자기 돈밖에 모르던 한 학생이 처음으로 10,000원짜리 2장을 내놓자 다른 아이들도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목과 페인트 같은 필수 자재들을 구입했다. 작업은 방과 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의욕만 앞섰을 뿐 모든 것이 서툴렀다. 망치질은 빗나가고 톱질은 삐뚤어졌다. 사소한 일로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멱살잡이를 하기 직전까지 가는 일도 다반사였다. 야, 박도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선 삐뚤어졌잖아. 시발, 내가 제대로 안 잡아주니까 그렇지. 손가락이 없어. 그때마다 강철우가 나서는 대신 박도준이 그들을 중재했다. 둘 다 그만해.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냐? 잘못했으면 다시 하면 되잖아. 그는 예전처럼 주먹을 쓰는 대신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둘 사이를 떼어놓았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나마 직접 시범을 보이며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다. 그는 어느새 F반 프로젝트의 현장 반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강철우는 전체적인 안전을 감독하고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는 역할에 머물렀다. 그는 일부러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도록 했다. 그의 707 교관 시절 경험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팀워크를 조직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고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칭찬했다. 좋아. 용접 자세 안정적인데?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웠군. 망치질의 기본은 손목이 아니라 어깨를 쓰는 거다. 다시 해봐. 훨씬 쉬울 거다. 밤이 깊어지도록 작업은 계속되었다. 지친 아이들이 공터에 주저앉아 있을 때 강철우는 어디선가 뜨거운 피자와 콜라를 사들고 나타났다. 먹고 하자. 전쟁도 배가 불러야 이기는 법이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피자를 나눠 먹었다.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같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들은 처음으로 우리라는 소속감을 느꼈다. 김진우는 현장에서 실측을 하고 도면을 수정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더 이상 그는 어두운 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뼈대가 세워지고 지붕이 덮이는 것을 보며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피어났다. 물론 그들의 도전을 비웃는 시선도 많았다. 다른 반 학생들은 그들을 F반의 삽질이라며 조롱했고 학생 주임 이규상은 매일같이 나타나 사소한 규정 위반을 트집 잡으며 작업을 방해했다. 강 선생님, 학생들이 안전모드 없이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중단시키세요. 안전모는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는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안전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담임인 제가 집니다. 강철우의 단호한 대답에 이규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아이들은 그런 강철우의 넓은 등을 보며 처음으로 어른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축제 전날 밤 마침내 F반의 쉼터가 완성되었다. 전문업자의 솜씨처럼 매끈하지는 않았지만 투박한 나무의 질감이 살아있는 정성과 땀이 고스란히 담긴 멋진 목조 파빌리온이었다. 벤치와 작은 테이블까지 갖춘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쉼터 중앙에 서툰 솜씨로 조각한 작은 나무 팻말을 걸었다. 2학년 F반 쉼터의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모든 작업을 마친 아이들은 지쳐서 바닥에 드러누웠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아닌 충만한 성취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증명했다.
축제 당일 아침. 다른 반 학생들이 음식과 게임 부스를 꾸미느라 분주할 때 F반 학생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쉼터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바라보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놀라움과 감탄 어린 시선을 받았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축제 부스보다도 빛나는 F반만의 가장 위대한 증명이었다. F반의 쉼터는 축제의 명물이 되었다. 음식 냄새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지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나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F반 학생들이 준비한 시원한 물을 마시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거 정말 F반 학생들이 만든 거라고. 대단하네. 디자인이 아주 멋진데요? 전문가 솜씨 같아요. F반 학생들은 쉼터 주변에서 질서 유지를 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자신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이었다. 교장과 이규상 주임마저도 마지못해 그들의 공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축제의 열기가 절정에 달하던 오후. F반 학생들이 잠시 안도감에 젖어 있을 때 불청객들이 나타났다. 얼마 전 김진우를 괴롭히다 강철우에게 제압당했던 학교 밖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의 무리를 이끌고 복수심에 불타는 눈으로 축제 현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F반의 쉼터를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흘렸다. 오호, 깡패 새끼들이 목수일도 하셨네. 이거 우리가 접수해야겠는데? 리더 격인 남자가 쉼터 기둥을 발로 걷어차며 시비를 걸었다. 주변의 학생들이 겁을 먹고 자리를 피했다. F반 학생들은 순간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공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당장 그거 안 치워. 박도준이 앞장서서 소리쳤다. F반 아이들도 그의 뒤를 따라 불량배들을 노려보며 애워쌌다. 일촉즉발의 상황. 축제는 순식간에 폭력의 장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 싸우지 마라. 그때 강철우가 나타나 아이들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선생님, 저 새끼들이 우리 쉼터를 안다. 하지만 저들과 똑같이 주먹을 쓰는 순간 우리가 힘들게 증명한 모든 것이 사라진다. 폭력은 저들의 언어지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킨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강철우는 F반 아이들을 뒤로 물리고 홀로 불량배들의 리더에게 다가갔다. 지난번에 한 약속을 잊었나? 내 학생들 앞에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하. 이젠 선생 나부랭이가 아니라 보디가드라도 된 모양이네. 근데 어쩌나? 오늘은 내 놈 혼자서는 감당 못할 텐데. 리더가 손짓하자 그의 무리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커터칼 따위를 꺼내 보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리더가 강철우를 향해 도끼 서린 말을 내뱉었다. 내가 군대에서 내 새끼 하나 지키지 못해서 빌빌대다가 여기로 도망쳐왔다는 소문 내가 다 들었거든. 그때처럼 여기서도 내 학생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강철우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눈앞에 순식간에 과거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혹독한 대테러 훈련. 언제나 훈련 성과는 최상위권이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선임들의 교묘한 괴롭힘에 시달리던 한 젊은 훈련병, 이 병장. 강철우는 그의 재능을 아꼈지만 강한 군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느라 그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 병장이 남긴 마지막 면담 기록에는 교관님처럼 강해지고 싶지만 저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전장을 떠나버렸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신호를 놓쳐버렸다는 후회.
그것이 강철우를 군복을 벗게 하고 이곳 정황공고 F반으로 이끈 가장 깊은 상처이자 그림자였다. 강철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불량배 리더는 그의 약점을 잡았다는 생각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왜 찔리냐? 너 같은 놈이 누굴 가르치고 지킨다고. 바로 그 순간 강철우의 눈빛이 다시 변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에 서 있는 24명의 F반 학생들을 돌아보았다. 서툴고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위태롭지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서 있는 아이들. 강철우는 다시 불량배 리더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래, 나는 실패했었다. 한 명의 소중한 병사를 지키지 못했다. 그 실패는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갈 짐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기세에 불량배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곳에 있다. 2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지. 그래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이유가 24가지나 생겼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는 결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사명으로 승화시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었다. 불량배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와 함께 학교 보안관들과 다른 교사들이 달려왔다. F반 학생 하나가 몰래 교무실에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불량배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위기는 F반의 주먹이 아닌 강철우의 의지와 아이들의 기지로 해결되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기는 법을 배웠다. 강철우는 멀어져가는 불량배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을, 자신의 쉼터를 지켜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그림자 옆에는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빛이 함께하고 있었다. 축제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F반의 쉼터는 축제가 끝난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학교의 명물로 남게 되었다. 교장은 전체 조회 시간 이례적으로 2학년 F반 전체를 단상 위로 불러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학생 주임 이규상마저도 마지못해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F반 아이들은 어색하게 단상 위에 서서 전교생의 박수를 받았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도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여름방학을 하루 앞둔 마지막 종례 시간. 1학기 동안의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교실에는 어딘지 모르게 차분하고 안정된 공기가 흘렀다. 더 이상 교실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도박을 하는 아이들은 없었다. 책상 위의 낙서는 대부분 지워졌고 깨끗하게 정돈된 사물함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강철우는 성적표를 나눠주었다. 물론 F반의 성적은 여전히 바닥권이었다. 하지만 몇몇 학생의 성적표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승을 의미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특히 김진우는 미술 과목에서 전교 1등을 차지했다. 방학이라고 퍼져 있지 마라. 각자 자기가 세운 목표 잊지 말고. 강철우의 말에 아이들은 저마다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우는 방학 동안 미술 입시 학원에 등록하기로 했다. 박도준은 퉁명스럽게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 책을 보고 있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교실 전체를 다른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종례가 끝나갈 무렵 교무실에 여직원이 와서 강철우에게 손님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의아한 표정으로 교무실로 간 그의 앞에는 단정한 차림의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매는 강철우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혹시 강철우 교관님 아니 선생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이준서 병장의 누나 이혜진입니다. 이준서. 강철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의 과거를 지배하던 그 이름이었다. 어떻게 저를? 소문 들었어요. 군을 떠나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이혜진은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꺼냈다. 준서의 유품입니다.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여기 교관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강철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넘겼다. 그 안에는 서툰 글씨로 강철우에 대한 존경과 선망의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교관님은 정말 강하다. 나도 교관님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은 교관님께 사격 자세를 칭찬받았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힘들지만 교관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그가 몰랐던 이준서의 진심이 거기에 있었다. 준서는 교관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준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교관님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동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빛나는 사람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그녀는 강철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강철우는 다이어리를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겁게 그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사슬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새로운 사명에 대한 확인이었다. 강철우가 교실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탁 위에는 그들이 푼돈을 모아 산 작은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선생님, 1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준이 대표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다른 아이들도 어색하게 박수를 쳤다. 강철우는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문제야, 쓰레기, 시한폭탄이라 불리던 아이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저마다의 상처와 가능성을 품고 서투르게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는 24명의 전우가 있었다. 고맙다. 강철우가 처음으로 아이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방학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가 길게 울렸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짐을 챙겼다. 하지만 예전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교실 문 앞에서 강철우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방학 잘 보내세요. 2학기 때 봬요. 박도준은 교실을 나가기 전 잠시 멈춰 서서 물었다. 선생님, 2학기에도 우리 담임이죠? 그의 질문에는 의심이 아닌 확인을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강철우는 이준서의 얼굴과 F반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연하다. 정왕공고 2학년 F반의 길고 뜨거웠던 1학기가 그렇게 끝났다. 이것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그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수많은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F반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함께 싸우고 함께 성장할 것이다. 강철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F반 쉼터를 바라보며 자신의 새로운 전장에서 맞이할 다음 학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